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최고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관위에서 결정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왔습니다. 이 의미를 일단 정호김 의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내 사정을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러면은 선거인단이 한 60여 명 되는데 부결이 되면은 이게 이제 미래한국당 최고위로 올라가서 네. 부결이 되는 것인지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공언했듯이 비례정당 그 창당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 비례 후보를 뽑겠다는 것인지 지금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면 좀 그렇게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게 이제 그 4+1 패스트 트랙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례정당이라는 미중류의 정당이 양쪽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공천을 둘러싸고 이렇게 잡음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보수 정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자면 어찌됐든 그 미래연합당의 자매정당이라 그랬나요? 그 자매정당까지는 그런데 그럼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것인지 네. 그 위성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용어가 주는 함의를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실은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경제 또 뭐 안보 사회 전반 그다음에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또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 총선이 일종의 그런 어떤 그 심판 내지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 보수 정당이 소위 개혁 보수와 중도가 연합하여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러한 어떤 잡음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그 성찰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이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공관위에서 안을 마련했고 이게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영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발을 했고 최고위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에서 그래서 명단을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선거인단 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조금 전에 부결이 된 겁니다. 네, 이 부결에 따라서 지금 좀 전에 바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죠.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교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게 됐고 황교안 대표와 교감을 하면서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비례대표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조금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공병호 위원장은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병호 위원장은 지금 이게 부결되면서 명단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다라는 의사를 언론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관련된 발언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패한 권력이 저의 개혁을 막아버렸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선거인단 투표가 부결됐을 때는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고 부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부패한 권력이 개혁을 막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한선교 대표가 지칭한 부패한 권력이 과연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명단이 나왔을 때 이제 미래통합당 측에서 나왔던 게 한 두세 가지 안이 나왔었죠. 첫 번째 나왔던 게 아마 대표를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나왔던 게 정당을 다시 만들겠다. 제2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아마 타협하지 않겠냐 세 번째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명단을 그 영입 인사들을 22권 안쪽으로 당선권으로 4-5분 넣으면 타협이 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아마 한성교 대표를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합당이라든지 이걸 가야 되는데 독자 노선을 갈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끊어줘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성규 대표가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불편한 어찌 보면 시기를, 이게 지금 예. 뭐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뉘앙스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한성규 대표를 했을 때는 어쨌든 대학 뭐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사무총장 임명을 했었단 말이죠. 네. 초대.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인 게 이제 사무총장을 그만두는 과정에 물론 뭐 바닥에 앉아서 뭐 이렇게 기자들 보고 욕한 것도 있지만 네. 뭔가 좀 뭐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 물론 이게 현행 법상으로는 뭐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제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정당의 그 공천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아마 한성규 대표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한성규 대표가 임명한 형식인데 네. 그러면 이분도 자리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도부도 전원은 거의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도부는 사실은 한성규 대표 빼고는 나머지 예. 최고위원은 다 미래통합당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고위원들은 굳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찌 보면 이렇게 건너오신 예. 분들이라 그리고 이분들이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나 이분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라든지 뭐 공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명단을 새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뭐 저희는 봉합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갈등이 아닌가. 애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거의 파경까지 지금 이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의 또 전망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그 추구하는 게 결국은 권력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번 선거의 화두는 이런 자중질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애초에. 그리고 또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한동안 보이다가 뜻하지 않게 이 보수 야당의 소위 그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의 공천하고 관련해 갖고 이렇게 충돌이 난 거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성교 대표를 임명한 사람은 황교안 미래연합당 대표예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한선교 대표가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내에서 비례대표를 이제 소위 이제 결정하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발언을 이미 했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비례한국당의 이 비례대표가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나오기 전에 양당 간의 내부 조율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리더십의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발표가 다 됐는데 이미 그 미래연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에서 그 인재라고 해서 영입된 사람들이 소위 당선권 밖으로 있으니까 그때서야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뒤통수를 맞았다 해가면서 막 그 분기 탱천하는 모습이 네.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뭔가 결단하겠다 하면서 나온 것이 지금 이제 그 한선교 대표의 사퇴 지금 이제 의사 표출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그 소위 관심을 받는 주목을 받는 이 자체가 저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쪽의 정치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율이라는 건. 그래서 네. 소위 몇 명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정리하고 이제 그 선거 그 캠페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대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보수 정당 내부에서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면 예. 이거는 상당히 그 소위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참 그 아연실색해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네. 수가 없습니다. 그 한성교 대표의 추가적인 발언을 보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통합당을 비판한다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는 객관적인 잣대에서 심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했고요. 또 통합당의 불만이 한국당에 커다란 압력이 됐다. 이건 어쨌든 대표직 사퇴도 그렇고 비례대표 수정도 그렇고 자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핵심 관건이 어쨌든 비례대표 명부고 지금 당선권을 뭐 한 17위, 8위 정도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영입 인사들이 있었는데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줬다. 이게 불만이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처음부터 좀 예견이 됐던 일 같아요. 왜냐하면 한성교 대표 빼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다 미래통합당에서 온 분들이고 여기 사실은 선거인단 100여 분들도 이제 당원들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미래통합당 다 당원들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의 의사를 당연히 따를 분들이라서 네. 저는 한성교 대표도 사퇴했으면 전 대표 됐나요? 전 대표도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럼 네. 최고위원이라든지 선거인단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먹힐 만한 정도로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최고위도 계속 안 됐잖아요. 선거인단이 부결되고 그러면 네. 저는 황교안 대표도 정치력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없는 거지만 네. 한성교 대표도 거기서 별반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을 서로 왜 이렇게 파고 어찌 보면 이제 상식적이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건데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한성교 대표는 거듭해서 참 잘한 공천이다. 이번 공천은 첫 번째에 미래한국당이 내놨던 그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정말 좋은 공천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생각은 어린 왕자의 꿈 같았다라는 또 소회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은 이 미래한국당을 맡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4-5차례 연락이 와서 맡게 됐는데 결국 이런 결과로 마무리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말에서 이렇게 섭섭함과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예.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어느 누구의 어떤 그 사당도 아니고요.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예. 한선교 대표로서는 본인이 잘한 공천이라고 했고 또 거기 뭐 좋은 사람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보지만 네.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교안 대표로부터 임명돼서 갖고 특수한 상황에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이라면 한선교 대표도 황교안 대표와의 그 조율에 좀 더 그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수습해가지고 어찌됐든 이런 파열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래도 외견상 보기에 양질의 후보들을 공천을 시켜서 총선에 임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한성교 대표가 사퇴를 했고 공병호 위원장이 어떤 명단을 또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예. 미래한국당이 그렇다면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재건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 자유한국당을 재활용해서 미래통합당이 그야말로 위성정당을 통해서 다시 만들 것인가?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 총선에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 저는 뭐 재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성교 대표하고 공병호 그 공심위원장 빼고는 아마 다 컨트롤이 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대표를 다시 뽑고, 근데 아마 공병호 공천위원장이 다시 명단을 작성하는 건 아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성교 대표가 임명하신 분인데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공관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서 다시 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기는 좀 시간이 촉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타협을 물건을 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명단에 들어있던 분들 중에 당선 가능성 있는 분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네네. 분명히.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재공모 절차를 밟되 기존의 명단에 좀 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해 주는 식으로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완전히 다시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발표했는데 언론에 그럼 또 뭐 당선권에 있던 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대표 바꾸고 뭐 공관위원장 바꿔서 네. 재공모 받고
약간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통합당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의 이제 비례 연합 정당인가요? 소위 이런 비례 정당을 만들 거면 왜 그 난리를 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반추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예. 지금 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얼핏 생각난 게 과연 이렇게 해서 뭐 자매정당 무슨 뭐 위성정당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하는 게 과연 그 당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해갖고 비례대표까지 그 당에서 다 공천을 해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숫자가 정말 적게 나올 것인지 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정말 어느 정당이 됐든 당 입맛에 따라서 이런 위성 비례정당 만들어갖고 장난치는 거냐 예. 이런 조롱과 비판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 얘기를 저희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다뤄보고 그다음에 여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제 공천이 속속 대진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남 쪽이요. 그러니까 TK, PK 이 지역이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를 비롯해서 5선에 국회부의장 지낸 이주영 의원이나 그리고 정태욱, 백승주 이런 초선 의원들까지 해서 영남에서만 8, 9명의 현역 그렇죠. 의원들이 공천 탈락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출사표를 던진 분들도 있고요. 이게 애초에는 공천에 승복하겠다, 백지 위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고 컷오프가 되니까 돌변하는 상황입니다. 이 여기와 워낙 또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간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황교안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자매정당, 위성정당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예. 김영호 공관위원장 중간에 사퇴했죠. 네. 김종인 전 대표를 이렇게 영입하려다가도 안 예. 됐죠. 그다음에 본인의 측근이라는 분들도 거의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세 분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 다음에 당대표까지 노릴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핵심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마 다 물음표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그렇다 그러면 대표도 바뀔 수 있다. 지금 말로는 이제 복당이 안 될 거라 얘기하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전 대표죠. 아니면 김태호 전 지사라든지 지금 이호영 이주영 예. 국회 부의장이죠. 네. 이런 분들은 다 아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아마 황교안 대표 체제는 얼마 못 간다. 그럼 살아남기만 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처음에 선거는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리하다고 봤는데 지금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이 당내 내분 그다음에 이 위성정당의 관계 이런 문으로 봐서 저희 선거 구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김 의원 말씀도 아니 지금 아주 들어봐야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 정말 선당 후사를 생각한다면 그럼 백지 위임을 하지 말든지 네, 백지 위임까지 해놓고 사실 거기 그렇게 이제 그 소위 컷오프를 하는 데는 그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젊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자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어쨌든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새로운 인물을 좀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보수 야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그 가장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PK와 TK의 물갈이라는 그렇죠. 그런 여론이 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것인데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깨끗하게 그 공천 결과에 승복을 한 정병국 의원 같은 사람이 새삼 돋보이는 겁니다. 네. 아니 백지 위임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해가지고선 당선이 되면 어떤 당이든 또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이 어떤 국가
국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공복으로서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졌으면 이렇게 자기의 사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표는 나눠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말 그 상대당한테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8, 9명이면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당의 자산으로서 좋은 역할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그 다선을 하면서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개개인으로 볼 땐 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본인이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거,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어떤 룰을 정하면 룰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현 대변인 말씀했듯이 상대당에 유리한 지형을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너무 갑갑합니다. 네. 머리 아프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이름이 이제 더불어 시민당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후보자들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목소리를 좀 모아서 좀 들어보고 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나쁜 정치 공작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로는 기문발차였지만 예. 사실상 그동안 진정성 있게 연합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왔던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주 치졸한 정치 공작극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낙연 선대위원장 발언이 좀 인상 깊은데 지금 이 선대위원장은 문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다른 소수 정당이라든지 뭐 정치개혁연합과 합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상황 민주당 저도 어떻게 사실은 이 당내에서 이거 협상과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예.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정치개혁 연합하고 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한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어쨌든 비례연합 정당이라는 걸 할 거냐 말 거냐를 한 거고 세 주체가 있었는데 큰 틀로 보면 정치개혁 연합이 있었고 시민유화회가 있었고 열린민주당이 있었는데 네. 이 쟁점은 이런 거였죠. 이제 과연 이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 존속할 거냐. 그다음에 이 비례연합 정당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낼 거냐. 네.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그쪽에서는 뭐 본인들 후보도 내겠다 그렇고 계속 정당으로 존속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떨어져 나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였는데 여기서 또 쟁점은 민중당 참여 여부가 사실은 조금 내부적으로 쟁점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개혁연합에 민중당이 들어와 있었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념적으로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당이 계속 존속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금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형태는 그동안에 계속 정치개혁연합하고 시민유화 정도는 좀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 이게 예.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다음에 다음 주 26, 7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낙연 정 총리 말씀처럼 어쨌든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저희 당에 어찌 보면 기존에 이렇게 뿌리고 지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조언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성토 내부 불만의 글들이 뭐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바람이 정치개혁연합과 그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은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네. 다시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그동안 협상 과정은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양쪽으로 협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대타협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열린민주당하고도 어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데 네. 지금 다른 데서 계속 나오고 이분들도 만약에 정치개혁연합도 같이 하지 않으면 이분들 독자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표가 분산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저희 목적이 어찌 보면 소수 정당들을 원내에 진출시키겠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한국당이
통합당이 이제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우리도 그럼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겠다. 큰 틀은 결국은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미래통합당도 지금 그동안에 있던 여러 정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아마 뭐 정치 이렇게 원로든 아니면 우리 뭐 이해찬 대표님이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나서서 큰 틀에서 좀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대변인이 내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당들만 고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 이제 화두가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인가? 예. 그래갖고 더불어시민당인가요? 네. 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정당을 만든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쓱 빠져버리거든요. 네. 근데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참 나쁜 정치고 이런 그 창고 정당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심지어는 비례정당을 만든 그 보수 야당의 황교안 대표를 아마 고발까지 한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애초에 그 찬반 투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 그 시민을 위하여인가? 예. 그것도 뭐 그때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많은 패널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로 시민사회 그룹인 정계련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네. 근데 지금 정계련은 쓱 이렇게 밀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오죽하면 그 하승수 이분이 지금 공동대표입니까? 네, 집행위원장이요. 예. 집행위원장 또 조성우 대표가 지금 그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의 배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그 뭐 대표 비서실장과 사무총장과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내가 카운터파트니까 나하고 하자. 그러면서 시민을 위하여 지금 완전히 시민을 위하여 하고 하는 게 됐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잘 못 들어본 무슨 가자로 시작하는 정당 또 2개 있잖아요. 예, 가자 그다음에 뭐 환경당이요? 기본 예. 소득당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비례대표의 수를 늘릴 수가 있고 민주당은 애초에 7명만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면 되는데 이게 승수 효과로 뭐 1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뭐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민을 위하여라는 거는 애초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입니까? 예, 개국본.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손혜원 의원이 만들었다는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친조국 그런 어떤 그 인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예. 그런 사람이 지금 공천시청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비례정당이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거의 이렇게 삼두마차처럼 해가지고 지금 그 총선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그들이 상당히 그 두렵다고 하는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 전술을 그 지금 계속해서 개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고 그래도 내부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를 포함하여 가지고 이런 상황 첫째 우선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예. 의원들 중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계련을 소외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비례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저쪽 당도 시끄러웠지만 이 당도 만만치 않게 시끄럽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제가 한 말씀만 하면요.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하면 돼요. 한성규 대표 사퇴했으니까 우리 비례위성정당 안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 모든 논쟁은 종결됩니다. 그럼 민주당도 없애는 당연하죠. 겁니까? 제가 예. 보기에 안 만드는데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 예. 차라리 그냥 한성규 대표가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논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뭐지? 미래연합당. 미래통합당이요. 미래통합당. 예, 죄송합니다. 당이 헷갈리셔가지고. 미래통합당은 예. 애초에 미래통합당 이전에 자유한국당 때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당신들 이렇게 4+1로 해가지고 보수 야당을 고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한 정당이었고요. 네. 그때부터 비례정당 절대로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그 조건부로 황교안 대표가 이거를 포기하면 어느 정당이 지금 집권당이고 가장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여당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은 기본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원칙은 아니잖아요. 약간 변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칙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글쎄요. 만약 안 변칙을- 만들면 이 모든 논쟁이 맞아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도 변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변칙을 하겠다 그래서 비판해놓고 변칙을 따라가는 경우는 또 뭡니까? 예. 그걸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당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로 해서 비례 예비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정당 투표에서 20% 확보하는 게 목표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4년 전 국민당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가 또 대구에서 고군분투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후보를 냈는데 지금 우리가 토론할 때 거의 90%가 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예.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정치 현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당면한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대구 봉사 가기 전에는 과연 3%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3%는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한 거는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하지 말고 그냥 의료인으로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네. 하시는데 저는 아마 이게 명단을 보니까 뭐 지역구에 있거나 비례대표 했던 분들을 다시 또 비례 신청하신 것 같아서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 법은 없어요. 비례대표 했다가 뭐 5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통상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나가든지 하거든요. 예. 또 지역구에 나갔던 분이 다시 비례 나가는 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분들을 아마 비례 후보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좀 새 정치에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정호김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